날 구해주면 60억 줄게. 관짝 안에서 깨진 손톱으로 긁어쓴 글씨였어요. 비행기 화물칸에 실릴 관짝 뚜껑 틈 사이로 피 묻은 손가락이 밀려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사이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관 속에 있던 사람은 2주 전에 장례가 끝난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손가락을 발견한 건 15살 공항 짐꾼 소년이었습니다. 이륙까지 1시간 40분. 이 비행기가 뜨면 관 속의 노인은 다른 나라에서 진짜 시체가 됩니다. 과연 이 소년은 이륙 전에 노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소중한 공간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B동. 형광등 절반이 나간 적재장에서 소리가 났어요. 관짝에서요. 사각, 사각. 무언가가 나무를 긁는 소리였습니다. 적재 라인 끝쪽에 놓인 나무 관짝. 옆면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특수화물, 취급주의, 유해 운송. 죽은 사람이 들어있어야 할 관이었어요. 그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 소리를 들은 건 15살 소년 준혁이었어요. 동남아행 화물기에 실릴 박스를 나르다가 멈춘 거였죠. 컨베이어 벨트의 기계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소리의 방향이 달랐어요. 기계 쪽이 아니라 관짝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멈췄어요. 쥐인가 싶었죠. 화물터미널에 쥐가 나오는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준혁은 다시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또 났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분명한 리듬이 있었어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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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멈춤, 다시 또, 3번. 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준혁의 손에서 박스가 미끄러졌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관짝 쪽으로 다가갔어요. 관 뚜껑과 몸체 사이에 1cm 남짓한 틈이 있었습니다. 못이 완전히 박히지 않은 건지 일부러 틈을 남긴 건지 알 수 없었죠. 준혁이 그 틈을 들여다보려고 허리를 숙인 순간이었어요. 틈 사이로 무언가가 밀려 나왔습니다. 손가락이었어요. 사람의 손가락이었습니다. 준혁은 비명을 삼켰어요. 뒤로 물러나다 넘어졌습니다. 엉덩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눈이 관짝에 고정된 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이 깨져 있었죠. 관 안쪽 나무를 긁다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그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무언가를 잡고 있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손가락이 그 종이를 틈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처럼 느리고 떨리는 움직임이었어요. 준혁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귀에서 들릴 만큼 뛰고 있었죠. 하지만 저 종이를 받지 않으면 저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손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종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관 속의 손가락이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피와 땀으로 번진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심하게 흔들려 있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력을 짜내서 쓴 글씨라는 게 느껴졌죠. 날 구해주면 60억 줄게. 준혁은 그 글씨를 2번 읽었어요. 3번 읽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60억? 평생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관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준혁이 다시 관 틈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 백발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안색이 회색빛이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죠. 약에 취한 것처럼 초점이 없는 눈이 천천히 움직여서 준혁과 마주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준혁이 귀를 틈에 바짝 대야 겨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뜨면 나는 죽어. 숨이 끊길 듯 말이 이어졌어요. 제발. 준혁은 그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 55분. 이 화물기의 이륙 예정 시간은 4시 40분이었습니다. 1시간 45분 남아 있었어요. 1시간 45분. 그 안에 이관 속의 사람을 꺼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하늘 위에서 죽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적재장 반대편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사이로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검은 코트깃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뒤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새벽 3시에 화물터미널에 정장을 입고 나타난 사람이었어요. 준혁은 본능적으로 관틈을 손으로 막고 박스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뛰는 것 같았어요. 박스 사이 틈으로 남자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화물 감독관에게 다가갔어요. 7번 관. 이상 없이 실렸나? 감독관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예정대로 적재 중입니다. 감독관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평소에 감독관은 누구에게도 그렇게 허리를 숙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용직인 준혁에게는 말도 제대로 안 거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관짝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또각또각 울렸어요. 한 걸음씩 가까워질 때마다 준혁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관 앞에 섰어요. 관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두드렸어요. 똑, 마치 문을 노크하듯 가볍게요.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준혁의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건 관 안에 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아니, 관 안에 누군가를 넣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남자가 돌아섰어요. 경호원들과 함께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적재장에 다시 컨베이어 기계음만 남았어요. 준혁은 박스 뒤에 쪼그리고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방금 본 것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관틈으로 다시 눈을 가져갔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를 본 거였어요. 관 안에서 그 구두 소리를 듣고 그 노크 소리를 듣고 그 남자가 웃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노인의 입이 다시 움직였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도, 와, 조. 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어요. 준혁은 원래 이런 일에 끼어들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준혁의 세상은 무너졌어요. 아버지 한태수는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건설 현장의 철골 작업 반장이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었죠. 현장 동료들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한 반장님이 검소한 거면 걱정 없다고요. 그런 아버지가 현장 붕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9이었어요. 사고 이후 어머니는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척추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다시 걸을 수 있었지만 수술비가 2억이었어요. 어디서도 그 돈을 구할 수 없었죠. 어머니는 결국 휠체어에 앉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중학교를 자퇴했어요. 낮에는 편의점 알바, 새벽에는 이 화물터미널에서 상하차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자전거로 40분을 달려 공항에 왔어요. 박스 하나를 더 나르면 500원이 추가됐고 그 500원이 어머니의 약값이 되었습니다. 그런 준혁에게 지금 이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관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그걸 알고도 웃고 있었어요. 경호원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15살 짐꾼이야. 뭘 어떻게 해?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배경화면은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웃고 계신 어머니.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밀려왔어요. 내가 잡혀가면 엄마는 누가 돌봐? 수술비는 누가 모아? 여기서 조용히 일이나 하고 집에 가자. 손에 쥔 종이를 받습니다. 피 묻은 글씨. 날 구해주면 60억 줄게. 종이를 구겨서 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관 쪽을 봤습니다. 틈 밖으로 나왔던 손가락이 아까보다 더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힘이 빠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아까는 똑똑똑 3번씩 두드릴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종이를 구기지 못했어요. 3년 전 아버지가 무너진 철골 아래 깔려 있을 때 누군가 30분만 더 빨리 와줬더라면 살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관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시간 반 뒤에 비행기가 뜨면 이 사람은 죽어요. 그걸 알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나도 저 사람을 죽이는 거랑 같았습니다. 준혁이 눈을 감았어요. 3초,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피 묻은 종이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접어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관 위에 붙은 운송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상철, 나이 74. 사망진단서가 첨부돼 있었죠. 그런데 관 속의 윤상철은 살아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죽은 사람이고 세상에는 이미 장례까지 끝난 사람인데 이 관 안에서 피 묻은 손가락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적재장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향하는 곳은 화물터미널 동쪽 끝에 있는 야간 경비실이었어요. 이 공항에서 유일하게 준혁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어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뜨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해요. 1시간 40분. 시간은 이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작업을 하는 척하면서 관에 붙은 운송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화물 운송장 품목란에 유해 운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목적지는 방콕. 수하인은 한성 장례 서비스 방콕 지사. 그 아래에 사망진단서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름 윤상철. 나이 74. 사인 급성심 장마비. 사망일은 2주 전이었어요. 발급병원은 서울 강남의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준혁은 휴식 시간을 틈타 적재장 구석으로 갔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윤상철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뉴스가 쏟아졌어요. 한성항공산업 윤상철 회장 별세. 재계거물 윤 회장 지병으로 타계. 윤재아 부사장 경영 승계 예정. 기사마다 장례식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빈소에 화환이 가득했고 정치인들, 재계 인사들이 조문한 사진도 있었어요. 댓글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이 줄지어 달려 있었죠. 이미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 속에서는 살아있었어요. 준혁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사망진단서도 있고 장례도 끝났어요. 조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 속에서 피 묻은 손가락을 내밀며 살려달라고 했어요. 둘 중 하나는 거짓이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관짝 쪽으로 갔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관 틈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할게요. 관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노인이 필사적으로 고개를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보다 조금 더 또렷했지만 여전히 바람 빠지는 것처럼 약했습니다. 안 돼. 경찰 안에도 재하 사람이 있어. 신고하면 나는 내일 진짜 죽은 채로 발견돼. 준혁이 물었어요. 재하가 누구예요? 노인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내 조카야. 회사를 빼앗으려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노인의 이야기가 끊기듯 이어졌습니다. 숨이 차서 한 문장을 말하고 멈추고 다시 한 문장을 말하고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조카 윤재하는 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먼저 삼촌의 주치의를 매수했어요. 치매 감정서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정상인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서류를 꾸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삼촌을 별장에 가뒀어요. 외부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고 집전화선도 잘랐죠. 별장 경비도 전부 재하 사람으로 바꿨어요. 누가 찾아와도 회장님은 요양 중이시라 면회가 안 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별장에 의사가 왔습니다. 재하가 보낸 의사였죠. 그 의사가 수면제와 근이완제를 주사했어요. 노인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사망진단서가 발급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요. 장례식은 밀관으로 치러졌어요. 밀관이라는 건 관 뚜껑을 열지 않는 장례를 말합니다. 조문객 누구도 관 속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냥 화환을 놓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을 뿐이었죠. 장례가 끝난 뒤에는 화장 대신 해외 안치라는 명목으로 관제 공항 화물터미널에 반입됐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해외에서 안치한다는 서류까지 만들어놨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동남아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이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현지에서 사고사로 처리해. 실제로 죽여서 진짜 시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야 보험금도 나오고 유산도 정리되니까. 준혁의 등에 소름이 쭉 돋았어요. 이건 단순 감금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어요. 관에 넣어서 비행기에 실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서 거기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장례까지 끝났으니 세상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였어요.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준혁은 관틈에서 물러났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졌어요. 이때 적재장 문이 열리며 휴식을 마친 일용직 작업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급히 관에서 떨어져 평소처럼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런데 감독관이 다가왔습니다. 야, 아까 7번 관 근처에서 뭐 했어?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얼굴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스가 쓰러져서 정리했습니다. 감독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위아래로 준혁을 훑어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하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쓸데없는데 기웃거리지 마. 일이나 해. 감독관이 돌아가자 준혁은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독관도 한편이었어요. 아까 그 정장 남자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이던 모습, 7번 관이 왜 안 실렸냐고 전화가 올 때 떨리던 목소리, 이 적재장에서 관이 어떻게 실리는지 감독관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말한 대로였어요. 공항 안에 그놈 사람이 있다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을 수 있었어요. 제아라는 사람은 의사도 매수하고 장례도 조작하고 공항 감독관까지 손을 쓸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경찰 안에도 사람이 있다는 노인의 말이 허풍이 아닐 수 있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였을까요? 준혁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15살 소년의 얼굴이었어요. 주머니에서 그 종이를 꺼냈습니다. 피 묻은 글씨. 날 구해주면 60억 줄게. 60억이라는 숫자가 눈에 밟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준혁의 머릿속에서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었어요. 방금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관에 넣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서 진짜로 죽이는 계획. 그리고 그걸 실행하면서 관 위를 두드리며 웃던 남자의 미소. 저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관 안에 삼촌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요. 그 미소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봤어요.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직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나섰어요. 향하는 곳은 야간 경비실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공항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륙까지 1시간 20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새벽 3시 20분이었어요. 이륙까지 1시간 20분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화물터미널 동쪽 끝에 있는 야간 경비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자, 68살. 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30년째 야간 경비를 서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흰머리가 반쯤 섞인 단발머리에 구겨진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준혁을 보자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간에 왜 안 쉬고? 얼굴이 왜 그래? 영자 할머니는 준혁이 이 화물터미널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어른이었어요. 1년 전 준혁이 처음 일하러 왔을 때부터 챙겨줬습니다. 새벽마다 경비실에 불러서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었고 무거운 중량물 작업이 들어오면 슬쩍 다른 구역으로 빼줬어요. 다른 일용직 아저씨들이 준혁에게 험한 일을 시키면 나서서 막아줬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준혁이 작업 중에 박스에 손이 깔려서 손가락이 퉁퉁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팠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쉬면 그만큼 돈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영자 할머니가 순찰 돌다가 그 손을 봤습니다. 경비실로 끌고 가서 얼음찜질을 해주고 30분을 앉혀놓고 쉬게 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일 시키는 세상이 나쁜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때 할머니가 한 말을 준혁은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른한테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영자 할머니에게도 사연이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딸은 몇 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할머니가 손자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손자 학원비도 할머니가 대고 있었죠. 그래서 68배도 새벽 경비를 서는 거였습니다. 준혁이 이 공항에서 일하는 이유와 할머니가 일하는 이유가 비슷했어요. 둘 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준혁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화물기에 실린 관짝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자 할머니의 보온병을 든 손이 멈췄어요. 뭐? 준혁이 주머니에서 피 묻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받아들었어요. 날 구해주면 60억 줄게. 글씨를 읽고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 아까 들은 이야기를 전부 말해줬어요. 조카가 삼촌을 치매로 만들고 장례를 조작하고 관에 넣어서 동남아로 보내려 한다는 것. 도착하면 진짜로 죽인다는 것. 공항 안에도 그 조카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요. 영자 할머니의 첫 반응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경찰에 신고해. 우리가 뭘 어떻게 해. 경찰 안에도 상대편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신고하면 내일 진짜 죽은 채로 발견된다고요. 영자 할머니가 보온병을 탁 내려놨어요.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너 15살이야. 잡혀가면 내 인생 끝이야. 내 엄마는 어떡하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도 안 돼. 여기서 잘리면 나는 갈 데가 없어. 손자 학원비도 내가 대고 있는 거 알잖아.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에게 이걸 부탁하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준혁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30분. 이륙까지 1시간 10분. 분침이 움직일 때마다 관 속 노인의 목숨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직접 보시면 달라요. 제발 한 번만요. 영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준혁을 쳐다봤어요. 충혈된 눈, 떨리는 손,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 장난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지만 뭔가를 결심한 눈이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야? 둘은 적재장으로 향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순찰 도는 척하면서 7번 관짝 앞으로 갔습니다. 준혁이 관틈을 벌렸어요. 할아버지, 사람 데려왔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영자 할머니가 관틈에 눈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백발 노인의 얼굴이 보였어요. 갈라진 입술, 움푹 들어간 볼, 핏기 없는 회색빛 피부. 약에 취해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눈동자가 움직여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노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관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할머니에게도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터미널에서 화물 사고가 났었어요. 컨테이너 고정장치가 풀려서 작업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는 은폐하려 했고 영자 할머니는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그 뒤에 다친 작업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회가 10년 동안 가슴에 묻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관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공항에서 30년을 일했는데 사람이 관짝에 산채로 실리는 건 처음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어요. 2번이나 눈 감으면 안 되지. 준혁의 얼굴에 빛이 돌았어요. 할머니가 함께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관을 적재 라인에서 빼내야 하는데 보안 검수를 통과한 화물은 시스템상 임의 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직접 꺼내는 건 안 돼? 안 돼. 보안 검수 찍힌 화물을 사람이 손 떼면 시스템에서 바로 알아. 경보 올리고 보안팀 출동해.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화물 적재는 태그 바코드로 관리돼.
그 태그를 5배송 태그로 바꿔치기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을 적재 라인에서 빼서 반송구역으로 분류해. 사람이 직접 꺼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빼는 거야. 5배송은 흔하게 생기는 일이라 경보가 안 울려. 준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러면 태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말이 쉽지. 영자 할머니가 표정을 굳혔어요. 적재장에 CCTV가 5대 있어. 근데 사각지대가 하나 있어. 30년 경력이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3번 컨베이어와 4번 컨베이어 사이. 약 2m 구간이 카메라에 안 잡혀. 관이 그 구간을 지나는 시간이 대략 12초야. 12초요? 그래. 그 12초 안에 태그를 떼고 새 태그를 붙여야 해. 그게 유일한 기회야. 준혁은 속으로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2.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5배송 태그는 어디서 구해요? 영자 할머니가 경비실 서랍을 열었어요. 반송 화물 처리할 때 쓰는 예비 태그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관리하거든. 할머니가 태그 한 장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바코드 스티커였습니다. 작전이 정해졌어요. 영자 할머니가 감독관의 시선을 유인하는 동안 준혁이 12초 안에 태그를 바꿔치기 하는 거였습니다. 준혁이 시계를 봤어요. 새벽 3시 40분. 이륙까지 1시간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준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들어. 한 번뿐이야. 실패하면 다음은 없어. 알아요. 손 떨리면 안 돼. 태그 뜯을 때 테이프가 꽉 붙어 있으면 손톱이 깨질 수도 있어. 아파도 멈추면 안 돼.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뛰지 마. 뛰면 CCTV에 잡혀. 천천히 평소 일하는 것처럼 움직여.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배송 태그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며 뒤를 돌아봤어요. 나는 감독관 쪽으로 갈게. 냉동 화물에 온도 경고 떴다고 하면 자리를 비울 거야. 그때가 기회야. 알겠어요. 준혁아. 할머니가 멈칫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짧게만 말했어요. 조심해. 영자 할머니가 먼저 적재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찰 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준혁도 경비실을 나섰어요. 안주머니에 넣은 태그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 박동이 태그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번 관짝이 적재 라인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비행기 화물칸을 향해서요. 이 관이 CCTV 사각지대를 지나는 12초.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준혁은 박스를 어깨에 올린 채 컨베이어 옆에 섰어요. 눈은 관짝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륙까지 1시간. 12초의 기회. 실패하면 다음은 없었어요. 새벽 3시 50분이었어요. 이륙까지 50분 남았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감독관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적재장 반대쪽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독관님, 비동 냉동 화물 쪽에 온도 경고 떴어요. 확인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독관이 고개를 돌렸어요. 온도 경고. 또, 요즘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몰라요. 아까 순찰 돌다가 봤는데 경고등이 깜빡이더라고요. 수산물 컨테이너 쪽이에요. 감독관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산물 냉동 컨테이너에 온도 이상이 생기면 화물 전체가 손상될 수 있었거든요. 확인 안 하고 넘겼다가 문제가 생기면 감독관 책임이었습니다. 에이, 진짜.
감독관이 투덜거리며 비동 쪽으로 걸어갔어요. 영자 할머니도 따라가는 척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지금이었어요. 준혁은 박스를 어깨에 올린 채 천천히 컨베이어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 일하는 것처럼요. 뛰면 안 됐어요. CCTV에 잡히니까요. 컨베이어 위에서 7번 관짝이 다른 화물들 사이에 섞여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번 컨베이어에서 4번 컨베이어로 넘어가는 합류 지점. 그 사이에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약 2m. 관이 그 구간을 지나는데 12초. 준혁은 컨베이어 옆에 서서 박스를 정리하는 척하며 관의 위치를 눈으로 쫓았어요. 관짝이 3번 컨베이어 끝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합류 지점까지 30초쯤 남은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주머니 속 5배송 태그가 가슴에 닿아 있었어요. 손을 넣어 태그를 잡았습니다. 스티커 뒷면의 보호 필름을 미리 반쯤 벗겨 놓았어요. 붙일 때 시간을 아끼려고요. 관짝이 합류 지점에 가까워졌어요. 15초, 10초, 5초. 관이 사각지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금 준혁이 컨베이어 옆으로 바싹 붙었어요. 손을 뻗어 관에 붙은 기존 태그를 잡았습니다. 테이프로 단단하게 붙어 있었어요. 손가락 끝에 힘을 줬습니다. 테이프가 벗겨지지 않았어요. 1초, 2초, 손톱으로 테이프 모서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손톱 밑이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초, 4초, 테이프 끝이 겨우 벗겨졌어요. 준혁이 있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쓱! 태그가 뜯겼어요. 손톱이 뒤로 젖혀지면서 피가 났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5초, 6초, 안주머니에서 5배송 태그를 꺼냈어요. 보호 필름을 완전히 벗기고 관 옆면에 눌러 붙였습니다. 7초, 8초, 태그가 붙었어요. 꾹꾹 눌러서 고정했습니다. 9초, 준혁이 손을 뺐어요. 관에서 물러나며 다시 박스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뛰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천천히 평소처럼 10초, 11초, 12초, 관짝이 사각지대를 벗어났습니다. 준혁은 박스를 어깨에 올린 채 아무 일 없다는 듯 걸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장갑 아니라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뒤 컨베이어 분기점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7번 관짝이 적재 라인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5배송 태그를 읽은 거였습니다. 관이 천천히 방향을 틀어 반송 라인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됐어요. 작동했습니다. 준혁은 속으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30초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어요. 적재장 단말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삐, 삐. 짧고 날카로운 전자음이었어요. 근처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5배송 경고. 감독관이 비동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최대한 시간을 끌었지만 냉동 컨테이너에 실제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 오래 잡아둘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감독관이 단말기 앞에 섰어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7번 유의 운송 화물이 왜 반송으로 빠졌지? 감독관이 5배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유란이 비어 있었어요. 정상적인 5배송이면 사유 코드가 자동 입력되는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시스템 오류인지 누군가 태그를 조작한 건지 바로 알 수는 없었지만 감독관은 모를 일 없이 관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 했어요. 시스템 오류 같은데 수동으로 재분류해.
7번 관 다시 적재 라인에 올려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작업자 한 명이 반송 구역으로 가서 관을 다시 적재 컨베이어에 올렸어요. 관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화물칸을 향해서요. 이대로면 10분 안에 화물기에 실려요. 준혁은 다른 방법을 떠올려야 했어요. 태그 바꿔치기는 실패했습니다. 감독관이 돌아와 있으니 같은 수를 또 쓸 수는 없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관을 빼낼 수 없으면 관이 비행기에 실리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비행기에 실리지 못하게 하려면 컨베이어가 멈춰야 했습니다. 컨베이어 끝 화물기 적재 게이트 바로 앞에 비상정지 버튼이 있었어요. 빨간색 원형 버튼. 화물 사고가 날 때 누르는 거였습니다. 그걸 누르면 컨베이어 전체가 멈추고 적재장에 비상경보가 울려요. 경보가 울리면 보안팀이 출동합니다. 소란이 벌어져요. 그 틈을 타서 관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CCTV에 잡혀요. 누가 눌렀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준혁이 누른 게 들통나면 끝이었어요.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관짝이 컨베이어 위에서 적재 게이트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른 화물 박스들 사이에 끼어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게이트까지 5분도 안 남았어요. 준혁이 결심했습니다. 컨베이어 옆으로 다가갔어요. 관짝이 지나가는 걸 기다렸습니다. 관이 바로 옆을 지나는 순간 준혁은 컨베이어 위로 뛰어 올랐어요. 움직이는 벨트 위에서 균형을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발밑이 계속 밀렸어요. 화물 박스 사이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관짝에 매달리듯 몸을 붙이며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했어요. 비상정지 버튼까지 5m, 3m, 1m. 준혁이 손을 뻗었습니다. 빨간 버튼에 손바닥이 닿았어요.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적재장 전체에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위잉. 귀를 찢는 경보음이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천장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관짝도 멈췄어요. 적재 게이트 불과 2m 앞에서요. 적재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작업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컨베이어에서 물러났어요. 경보음에 놀라 화물 박스를 떨어뜨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뭐야, 비상정지. 누가 눌렀어? 화물 사고야? 소란이 벌어진 사이 준혁은 컨베이어에서 뛰어내렸어요. 영자 할머니가 반대쪽에서 화물 운반용 전동 카트를 몰고 왔습니다. 경보 소동 속에서 아무도 할머니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둘이서 관짝을 컨베이어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무거웠어요. 74 노인과 관의 무게를 합치면 100kg는 넘어 보였습니다. 15살 소년과 68 할머니가 끌어야 했어요. 준혁이 앞에서 당기고 영자 할머니가 뒤에서 밀었습니다. 관을 카트 위에 겨우 올렸어요. 준혁의 팔이 떨렸고 영자 할머니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빨리, 보안팀 오기 전에. 영자 할머니가 카트를 몰았어요. 적재장 뒤쪽 통로로 빠졌습니다. 경보음이 울리는 와중에 보안팀이 적재장 정문으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 반대편으로 카트가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재하의 전화가 감독관에게 왔어요. 감독관이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받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7번 관이 왜 안 실렸나?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감독관의 손이 떨렸어요. 컨베이어 비상정지가 걸렸습니다. 5배송 오류가 있었는데 지금 확인 중입니다. 오류라고?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어요. 직접 확인해. 그 관이 비행기에 안 실리면 너도 끝이야. 알아듣겠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감독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감독관도 매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재하에게 돈을 받고 관이 무사히 비행기에 실리도록 관리하는 역할이었던 거였어요. 감독관이 적재장을 둘러봤습니다. 7번 관이 보이지 않았어요. 7번 관 어디 갔어? 누가 옮겼어? 작업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무도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경보 소동통에 정신이 없어서 관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였어요. 감독관의 눈이 적재장 안을 훑었습니다. 뒤쪽 통로 입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카트 바퀴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준혁과 영자 할머니는 관을 싣고 냉동 화물 보관 구역을 향해 카트를 몰고 있었어요. 적재장에서 멀어질수록 경보음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심장은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관 안에서 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이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준혁이 관 틈에 귀를 대봤습니다. 고맙다. 겨우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대답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륙까지 40분. 관은 빼냈지만 쫓기는 건 이제부터였어요. 화물 냉동 창고 C-7 구역이었어요. 영하 20도. 문을 열자마자 한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니까 코 안이 얼얼했어요. 수산물 냉동 박스와 의약품 컨테이너가 벽처럼 쌓여있는 좁은 통로 사이로 카트를 밀어 넣었습니다. 준혁과 영자 할머니가 관 뚜껑을 열었어요. 노인을 꺼내 바닥에 눕혔습니다. 관 속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건지 팔다리에 힘이 없었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약에 취해 있던 기운이 빠지면서 반대로 몸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다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담요 한 장으로 노인을 감쌌지만 부족했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가만히 있어도 체온이 빠져나가는 곳이었거든요. 담요 한 장으로 영하 20도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때 준혁의 눈에 벽면 디지털 온도계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온도 영하 20도.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4시 정각 급속 냉동 자동 전환. 목표 온도 영하 35도. 할머니, 저거 뭐예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큰일이다. 새벽 4시에 급속 냉동 들어가. 수산물 신선도 때문에 매일 자동으로 설정돼 있어. 여기 있으면 셋 다 얼어 죽어. 시계를 봤습니다. 3시 48분. 12분 남아 있었어요. 안에서 해제할 수 없어요? 안 돼. 해제 스위치가 창고 밖 관리 패널에 있어. 내가 나가서 끄고 올게. 밖에 보안팀이 돌아다니잖아요. 관리 패널은 D구역 쪽이야. 보안팀은 아까 적재장 쪽에 몰려 있을 거야. 가능해. 할머니가 문 쪽으로 향하며 뒤를 돌아봤어요. 절대 여기서 나오지 마. 내가 올 때까지 버텨. 문이 닫혔습니다. 할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남겨진 건 준혁과 노인 둘뿐이었습니다. 냉동 창고 안은 고요했어요. 냉동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온도계 숫자가 눈에 밟혔어요. 영하 21도. 급속 냉동 전인데도 벌써 온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떨림이 심해졌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작업 점퍼를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어요. 그 안에 입고 있던 티셔츠 한 장만 남았습니다. 영하 21도의 티셔츠 한 장.
찬 공기가 피부에 닿자마자 소름이 쭉 돋았어요. 이가 딱딱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3시 52분, 영하 23도, 급속 냉동까지 8분, 노인의 떨림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보통은 떨림이 줄어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해지면 오히려 떨림이 멈춰요. 몸이 체온을 지킬 에너지마저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한겨울에 쓰러진 동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떨림이 멈추면 위험하다고, 그때는 체온을 나눠줘야 한다고. 준혁이 노인 옆에 누웠습니다. 노인을 끌어안았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몇 시간 전에야 알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준혁의 체온이 노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15살 소년의 따뜻함이 74 노인의 차가운 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3시 55분, 영하 25도, 5분, 노인의 떨림이 아주 조금 돌아왔어요. 미세하게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냐? 한준혁이요. 왜 나를 돕는 거냐? 준혁은 잠시 생각했어요. 60억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필요하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 돈 생각은 나지 않았어요. 몰라요. 그냥 사람이 관짝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사람은 관에 갇혀 있는 동안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15살 짐꾼 소년이 자기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노인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을 주고 있었어요. 3시 58분, 영하 27도, 2분, 준혁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몸이 꺼지려는 거였어요. 할머니 빨리.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3시 59분. 벽면 패널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급속 냉동 전환 1분 전. 1분 뒤에 이 창고의 온도가 영하 3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진짜 끝이었어요. 준혁은 노인을 더 꽉 안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웃고 있는 아버지. 준혁아,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거야. 도망치면 안 돼. 아빠, 나 안 도망쳤어. 4시 정각.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온도계열 표시등이 바뀌었어요. 급속 냉동 해제. 영자 할머니가 해낸 거였습니다. 온도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영하 27도였지만 급속 냉동은 막았습니다. 죽을 만큼 춥긴 했지만 죽지는 않을 수 있었어요. 3분쯤 지나 냉동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뛰어온 게 분명했어요. 급속 냉동은 껐어. 근데 보안팀이 시구역까지 오고 있어. 여기 오래 못 있어. 준혁이 일어났어요. 온몸이 뻣뻣했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영자 할머니가 바닥을 가리켰어요. 이 아래에 유지보수 통로가 있어. 30년 전 공항 지을 때부터 있던 거야. 배관 점검용인데 지금은 아무도 안 써. 거기로 들어가면 본사 건물 지하까지 연결돼. 냉동 박스를 밀어내자 바닥에 녹슨 철제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는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준혁이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기자 끼익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아래로 사다리가 보였어요.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좁은 통로였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요. 안 돼. 내가 여기 남아서 보안팀 유인할게. 너는 노인 데리고 내려가. 할머니가 잡히면요. 잡힌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 공항에서 나보다 구석구석 아는 사람 없어. 걱정 마. 할머니가 준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주름진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 시간 없어. 준혁은 노인을 업었어요. 노인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사다리를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똑바로 가다가 세 번째 갈림길에서 왼쪽. 200m 가면 계단 나와. 본사 건물 지하 2층이야. 알겠어요. 준혁아. 네.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뚜껑이 닫혔습니다. 위에서 박스를 다시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흔적을 지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보안팀을 유인하러 간 거였습니다. 통로 안은 깜깜했어요. 준혁이 휴대폰 불빛을 켜고 노인을 업은 채 걷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콘크리트 통로에 배관과 케이블이 얽혀 있었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축축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발 한 발이 무거웠어요. 몸이 아직 냉동 창고의 추위에서 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 위에서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느껴졌어요. 거칠지만 규칙적인 숨소리.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세 번째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꺾었어요. 200m쯤 걸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본사 건물 지하 2층. 금고가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 그리고 준혁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건 다음 이야기였어요. 유지보수 통로 계단을 올라 본사 건물 지하 2층에 도착했어요. 준혁이 노인을 벽에 기대 앉혔습니다. 노인의 안색이 아까보다 나아져 있었어요. 체온을 나눈 게 효과가 있었던 거였죠. 떨림이 돌아왔고 눈에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2층 기계실은 비어 있었어요. 보일러와 배전반이 늘어서 있었고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약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없었어요. 준혁이 노인에게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기계실 구석에 있던 정수기에서 종이컵으로 떠온 거였어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고 물을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관 속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컵을 놓지 못했어요. 물을 마시고 나서 노인의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아까까지 바람 빠지듯 약했던 목소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본사 건물 지하인 거지? 네. 할머니가 알려준 통로로 왔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내 금고가 12층에 있어. 회장 집무실 아니야.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노인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윤상철이야. 한성항공산업 회장이다. 준혁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운송장에서 이름을 받고 뉴스에서 검색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노인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성항공산업. 준혁이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스쳤습니다. 한성항공산업.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뉴스에서 검색할 때는 그냥 큰 회사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떠올려 보니 달랐습니다. 한성항공산업. 준혁의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3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던 건설 현장.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공사. 그 공사를 발주한 회사 이름이
한성항 공산업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현장을 만든 회사.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그 붕괴 사고. 그 공사를 시킨 곳이 바로 이 사람의 회사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물을 건네주던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물이 콘크리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노인이 물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변한 걸 본 거였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성항 공산업이 3년 전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공사했죠. 노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그래, 했지. 거기서 붕괴 사고 났죠. 작업자 7명이 죽었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하 기계실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한태수, 철골 작업 반장, 39살. 우리 아버지예요. 노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준혁이 노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주먹이 올라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당신 회사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엄마는 쓰러져서 척추를 다쳤어요. 수술비가 2억인데 돈이 없어서 휠체어에 앉아 있어요. 나는 학교 자퇴하고 새벽마다 여기서 집 나르고 있고요. 준혁의 주먹이 떨렸어요. 때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을 때리면 조금이라도 속이 풀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 노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 사고가 내 회사 현장에서 일어난 거라는 걸, 내 책임이 있다는 걸. 준혁의 손에 더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구해달라고요? 60억 준다고요?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이? 노인이 눈을 감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실의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노인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하나만 들어라.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아까까지 약에 취해 기어들어가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현장 부실 감리를 지시한 건 내가 아니라 조카 재하야. 준혁의 눈이 흔들렸어요. 3년 전에 나는 해외 출장 중이었어. 재하가 내가 없는 사이에 공기를 단축하려고 감리 보고서를 조작했어. 철골 접합부 검사를 생략하고 서류만 통과시킨 거야. 노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귀국했을 때는 이미 사고가 난 뒤였어. 조사하려 했지만 재하가 먼저 증거를 없앴어. 감리업체를 폐업시키고 관련자들을 입막음했지. 나는 증거를 잡지 못했어. 준혁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하나 남았어. 노인이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12층 방향이었습니다. 이 건물 12층 내 금고 안에 원본 감리 지시서가 있어. 하단에 재하 자필 서명이 찍혀 있지. 그리고 재하가 감리 보고서 숫자 바꿔라. 철골 접합부 검사는 서류로만 통과시켜라 하고 지시하는 녹취가 담긴 USB도 있어.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노인의 옷깃을 잡고 있던 주먹이 느슨해졌어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 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처럼 터져나오는 분노는 아니었어요. 알고 싶은 거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같은 회사 회장이야. 그걸 공개하면 회사가 무너져. 직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어.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봐.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해결하려 했어. 재아를 조용히 해임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놈이 먼저 나를 쳤어. 치매 감정서를 위조하고 별장에 가두고 장례까지 치르고 관에 넣어서 여기까지 보낸 거야. 침묵이 흘렀어요. 준혁은 서 있었고 노인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에서 두 감정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알면서도 공개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3년 동안 준혁의 가족은 무너졌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았고 준혁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버리면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은 영원히 벌을 받지 않아요. 재아라는 사람은 그냥 재벌 회장이 되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갈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포함한 7명의 목숨이 그냥 묻히는 거였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은 저 밖에 있는 그 남자라는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 위를 두드리면서 웃었던 그 남자요. 그래.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웃고 있는 아버지. 한 반장님이 검수한 거면 걱정 없다고 동료들이 말하던 아버지. 주말에 준혁을 현장에 데려가서 이게 아빠가 짓는 공항이야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금고 위 어딘가에서 회장 취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눈을 떴습니다. 금고가 어디예요? 노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준혁이 함께하기로 한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2층 회장 집무실. 벽면 책장 뒤에 금고가 숨겨져 있어. 비밀번호는요? 내가 알고 있어. 준혁이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노인이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아직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준혁은 기계실 구석에서 청소 장비 카트를 찾았습니다. 노인을 카트에 태웠어요. 청소 직원이 장비를 운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어요. 12층. 거기에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준혁이 카트를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준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서류가 그 금고 안에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요. 그걸 꺼내야 했어요. 반드시. 그 시각 화물터미널 D구역이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보안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냉동 창고에서 나온 뒤 일부러 소리를 내며 반대쪽 통로로 뛰었어요. 보안팀의 시선을 끌어서 준혁이 유지보수 통로로 내려갈 시간을 벌어주려는 거였죠.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보안팀 4명이 할머니를 쫓아왔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붙잡혔습니다. D구역 복도 끝이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공항을 돌아다녔지만 새벽에 뛰다 보니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였습니다. 뒤에서 보안팀이 달려왔어요. 앞은 벽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움직이지 마. 보안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영자 할머니는 벽에 등을 대고 섰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68살 몸으로 뛴 게 무리였습니다. 보안팀 뒤에서 발소리가 하나 더 들렸어요. 또각또각. 구두 소리였습니다. 보안팀 사이로 사람 하나가 걸어왔어요. 재하였습니다. 검은 코트깃을 세우고 있었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정장에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잠을 자지 않은 거였어요. 관이 사라진 뒤로 공항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재아가 영자 할머니 앞에 섰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구겨진 경비복, 흰머리, 헐떡이는 숨소리. 재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할머니시군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확인하듯 말하는 어조였어요. 야간 경비 박영자 씨. 이 터미널에서 30년째 근무하신다고요? 영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재아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CCTV에 찍혔어요. 적재장에서 카트를 몰고 관을 옮기는 장면이요. 혼자는 아니었죠? 누구랑 같이 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재아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와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재아의 그림자가 할머니의 작은 몸을 덮었습니다. 할머니, 오래 일하셨으니 이 공항 사정 잘 아시죠? 재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 없던 걸로 하면 편하게 끝나요. 퇴직금도 올려드릴게요. 손자 학원비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요. 영자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어요. 손자. 이 사람이 손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아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미소가 조금 더 짙어졌습니다. 손자가 서울 마포구에서 초등학교 다니죠? 3학년?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영자 할머니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손자가 어디 학교에 다니는지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재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할머니, 쉽게 가자고 하는 건데요. 재아가 몸을 숙여 영자 할머니 눈높이에 맞췄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아의 눈이 서늘했어요. 관을 어디로 옮겼어요?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아쉽다는 듯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재아가 영자 할머니의 경비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할머니가 손을 뻗었지만 재아가 먼저 전화기를 열었습니다. 최근 통화 기록을 훑었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습니다. 멈췄어요. 한준혁? 재아가 그 이름을 읽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에 준혁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군요. 같이 있던 사람이.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아가 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유지보수 통로 안에서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인을 업고 걷고 있던 준혁이 멈칫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영자 할머니 전화번호였어요. 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소년. 차갑고 낮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의 등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재장에서 관 위를 두드리며 웃던 그 남자. 새벽 3시에 정장을 입고 나타났던 그 사람. 나는 윤재아야. 준혁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나오면 아무 일 없던 걸로 해줄게. 할머니도 보내주고. 재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이웃집 아저씨가 말하듯이요. 그리고 내 어머니 척추 수술비. 2억이지?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어머니 다시 걷게 해줄 수 있다고.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이어, 어머니, 다시 걷게 해준다.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온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 수술비까지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 왜 새벽마다 공항에서 짐을 나르는지, 왜 학교를 자퇴했는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정보를 무기로 쓰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나쁜 거래 아니잖아. 그냥 돌아가. 학교도 다시 다니고 어머니 수술도 받고 평범하게 살면 되잖아. 준혁은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등 위에서 노인의 숨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거칠지만 규칙적인 숨소리. 아까 이 사람이 말했어요. 부실 감리를 지시한 건 재하라고.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이 재하라고. 그 증거가 금고에 있다고. 지금 전화 너머에서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받겠다고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한테?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재하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톤이 돌아왔어요. 소년 영웅 노리는 재미없어. 할머니가 다치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해.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원을 꺼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등 위에서 노인이 말했어요. 받지 마. 알아요. 준혁이 이를 악물었어요. 빨리 가야 해요. 할머니 구하려면 더 빨리 끝내야 해요. 준혁은 노인을 업고 통로 안을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발밑에 물이 튀었어요. 배관 사이를 빠져나가며 속도를 올렸습니다. 세 번째 갈림길을 꺾자 계단이 보였어요. 위로 올라가는 계단. 본사 건물 지하 2층이었습니다. 한편 D구역에서는 재하가 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준혁이 끊어버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안 받네. 재하가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보안팀 부팀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소년이 본사 건물로 갔을 수 있어. 건물 전체 수색해. 특히 회장 집무실. 내 금고 있는데. 부팀장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회장 집무실 확인. 12층 중심으로 수색 시작. 재하가 영자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할머니는 보안실에 데려가서 가둬놔. 보안팀 직원 2명이 영자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끌려가면서 재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못 잡아. 재하가 멈칫했어요. 이 공항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재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보안실 쪽으로 끌려갔어요. 구겨진 경비복이 어둑한 복도 불빛 아래서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뒤 재하는 코트깃을 다시 세우고 본사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새벽 공항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사냥감이 어디로 갔는지 알았으니까요. 12층 금고. 재하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였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준혁은 노인을 청소 카트에 태우고 본사 건물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준혁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층수가 바뀔 때마다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혹시 중간에 문이 열리면 어떡하지? 누가 타고 있으면 어떡하지? 새벽이니까 아무도 없겠지만 보장은 없었어요. 3층, 5층, 7층,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9층, 10층, 11층, 딩, 12층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빈 복도였어요. 새벽이라 조명이 반쯤 꺼져 있었습니다.
비상등만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울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준혁이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왔어요. 바닥에 깔린 카펫이 카트 바퀴 소리를 죽여줬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복도 끝에 회장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원목문에 한성한 공산업 회장실이라고 금색 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카드키가 필요해요. 비서실 서랍 안에 예비 카드가 있어. 노인이 옆문을 가리켰어요. 회장실 바로 옆에 비서실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비서실 문을 밀었어요. 열렸습니다. 비서실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고 다른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깔끔한 쪽 책상을 가리켰어요. 오른쪽 서랍, 맨 아래 칸, 서랍 안쪽 벽면에 테이프로 붙여둔 카드가 있어 준혁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철이 가득했어요. 손을 넣어 안쪽 벽면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테이프가 닿았어요. 잡아당기자 카드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카드키였어요.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대자 초록불이 켜지면서 딸깍 소리가 났어요. 잠금이 풀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회장 집무실은 넓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활주로 불빛이 보였어요. 새벽 어둠 속에서 비행기 유도등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뒤로 벽면 전체를 덮는 책장이 있었어요. 노인이 책장의 오른쪽 3번째 칸을 가리켰습니다. 저 칸 책을 빼면 뒤에 금고가 보여 준혁이 책장 앞으로 갔어요. 두꺼운 책들을 하나씩 빼냈습니다. 3권을 빼자 뒤에 회색 금속면이 드러났어요. 숫자, 패드가 달린 금고였습니다. 비밀번호 6자리야. 내가 불러줄게. 노인이 카트에서 일어나 금고 앞으로 왔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서 떨리는 손으로 숫자, 패드를 눌렀습니다. 1번째 숫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빛, 빨간불이 켜졌어요. 비밀번호 56.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어요.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떨리는 손가락이 숫자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눌렀습니다. 빛, 빨간불, 비밀번호 56. 일의 남음. 재아가 바꿨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3회 연속 오류면 금고가 완전히 잠기고 본사 보안실에 자동 경보가 갔어요. 한 번 더 틀리면 끝이었습니다. 금고를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치까지 들통나는 거였어요. 노인이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여기까지인가?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코앞에 있는데 열 수 없었어요. 3년 동안 지킨 금고를 재아가 먼저 손을 쓴 거였습니다. 준혁은 금고를 바라봤어요. 회색 금속면, 숫자 패드, 그리고 금고 하단에 작게 새겨진 모델명 KS-2400.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KS-2400이에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는 거냐? 우리 아버지가 이 공항 건설할 때 보안 설비 설치도 했어요. 준혁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주말에 아버지가 준혁을 건설 현장에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씌워주고 현장을 구경시켜줬죠. 그날 아버지가 금고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벽면에 금고를 끼워 넣고 볼트를 조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아빠, 이거 비밀번호 까먹으면 어떡해? 준혁이 물었었어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금고는 비밀번호 잊어버리면 큰일이야.
은행 금고처럼 부수고 열 수도 없거든. 근데 뒷면에 비상 리셋 스위치가 있어. 시공자만 아는 거야. 아버지가 금고 뒷면을 보여줬었어요. 금속 패널 안쪽에 엄지 손톱만 한 작은 스위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누르면 비밀번호가 초기화돼. 새로 설정할 수 있지. 근데 이건 설치한 사람만 알아.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 그때는 그냥 신기하게 들었던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금고를 설치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을 뿐이었죠. 비상 리셋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같은 건 금방 잊어버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여준 것들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금고를 잡았어요. 벽에서 살짝 당겼습니다. 무거웠어요.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체온을 다 빼앗긴 몸이었어요. 팔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잡아당겼어요. 금고와 벽 사이에 손이 들어갈 만큼의 틈이 생겼습니다. 준혁이 뒷면에 손을 넣었어요. 케이블과 철판 사이를 더듬었습니다. 어둡고 좁아서 보이지 않았어요. 손끝의 감각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손끝에 아무것도 안 잡혔어요. 철판 모서리에 손가락이 긁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두 번째 시도, 뭔가 닿았어요. 작은 돌기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잡으려는 순간 미끄러졌어요. 손에 땀이 너무 많았습니다. 준혁이 바지에 손을 닦았어요. 땀을 닦고 다시 손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 손끝에 작은 돌기가 잡혔어요. 엄지손톱만 한 크기. 아버지가 보여줬던 바로 그 스위치였습니다. 눌렀어요. 딸깍. 금고 전면 패널의 빨간불이 꺼졌습니다. 2초쯤 지나 초록불이 켜졌어요. 리셋 완료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버지가 3년 전에 설치한 스위치가 지금 아들을 살린 거였습니다. 됐어요. 준혁이 노인에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이 벽을 짚고 일어났어요. 금고 앞으로 왔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다시 6자리를 눌렀어요. 딸깍, 초록불,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갈색 서류 봉투 3개와 USB 1개가 나왔어요. 준혁이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실 감리 지시서였어요. 하단에 윤재아라는 자필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 치매 감정서 위조 기록이었어요. 매수된 의사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봉투, 장례 조작 승인 문서와 보험금 수령 내역이었어요. USB에는 재아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 내용이 라벨에 적혀 있었어요. 감리보고서 숫자 받고 공기 3개월 단축해야 돼. 철골 접합부 검사는 서류로만 통과시켜. 준혁이 서류 뭉치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사고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붕괴 사고 보고서. 사고자 명단이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줄, 한태수, 철골 작업 반장, 39세, 사망. 아버지 이름이 활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류 위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준혁은 급히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류가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이건 증거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증거. 노인이 준혁의 등을 어색하게 두드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어요. 준혁이 눈물을 닦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USB도 함께요. 가방 지퍼를 꽉 잠갔어요. 이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진짜 범인의 증거, 노인을 관에 넣어 죽이려 한 증거, 치매를 위조하고 장례를 조작한 증거,
전부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와 무전소리였어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아의 수색팀이 본사 건물까지 올라온 거였어요. 12층 확인. 회장 집무실 중심으로 무전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가까웠어요. 준혁은 노인을 업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비상계단으로 뛰었어요. 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위아래로 막혔어요. 샌드위치 포위였습니다. 준혁이 중간 9층에서 비상계단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뛰어들어갔어요. 화장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 점검구가 있었어요. 환기구 점검을 위한 천장 뚜껑이었습니다. 세면대 위에 올라가면 닿을 수 있었어요. 준혁이 세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점검구 뚜껑을 밀어 올렸어요. 천장 위 공간이 보였습니다. 노인을 먼저 밀어 올렸어요. 가벼워서 다행이었습니다. 준혁도 몸을 끌어올렸어요. 점검구 뚜껑을 닫았습니다. 5초 뒤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수색팀이 들어왔습니다. 발로 칸 문을 차며 하나씩 열었어요. 세면대 아래를 확인했습니다. 9층 화장실 클리어. 무전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천장 위에서 준혁이 노인의 입을 막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코앞에서 수색팀의 발소리가 울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3분을 기다렸어요. 준혁이 가방 끈을 잡았습니다. 안에 서류와 USB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적힌 서류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이걸 세상에 꺼내야 했어요. 아침이 오면 기회가 옵니다. 재아가 가장 자신만만한 순간에 이걸 터뜨려야 했어요. 준혁은 천장 위 어둠 속에서 노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침까지 버텨야 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동쪽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준혁은 천장 점검구에서 내려와 9층 빈 사무실에 노인과 숨었습니다. 수색팀이 지나간 뒤라 잠시 조용했어요.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재아가 건물 전체를 뒤지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금고에서 증거는 꺼냈지만 이걸 세상에 내놓으려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빈 사무실 책상 위에 유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준혁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까 경찰 안에도 재아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그건 재아가 미리 손을 써둔 경찰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서류에 재아 서명이 찍혀 있고 녹취도 있어요. 이걸 들고 신고하면 무시 못해요. 준혁의 목소리에 아까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어요. 관 속에서 손가락을 내밀던 노인을 발견했을 때의 떨리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냉동 창고에서 살아남고 금고를 열고 수색팀을 따돌린 뒤의 목소리였어요. 노인이 한참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준혁이 112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어요.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인천공항 한성항공산업 본사 건물에 있어요. 2주 전에 사망했다고 발표된 윤상철 회장이 살아있습니다. 조카 윤재아가 치매를 위조하고 장례를 조작해서 관에 넣어 해외로 보내려 했어요. 살인 미수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증거 있어요. 금고에서 서류랑 녹취 USB 꺼냈어요. 재아 서명이 찍힌 부실 감리 지시서도 있고
치매 감정서 위조 기록도 있어요. 지금 보내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빨랐지만 또렷했습니다. 경찰이 몇 가지를 더 물었고 준혁이 대답했어요. 위치, 상황, 증거 내용까지요. 전화를 끊은 뒤 준혁은 노인에게 말했어요. 경찰이 온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걸릴 수 있대요. 얼마나? 30분에서 1시간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에 재아가 먼저 찾으면 끝이야. 숨어 있어야 해. 둘은 9층 사무실 안쪽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복사 용지와 사무용품이 쌓인 좁은 공간이었어요.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복도에서 간간히 발소리가 들렸지만 이 방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수색팀이 위층을 중심으로 뒤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혁은 어둠 속에서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안에 든 서류와 USB가 전부였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6시가 되자 창밖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공항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어요. 준혁의 유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로비에 도착했다고요. 준혁이 위치를 알려줬어요. 경찰 4명이 9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준혁이 가방에서 서류와 USB를 꺼내 보여줬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망진단서, 부실감리 지시서, 치매 감정서 위조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윤상철이 바로 앞에 앉아 있었어요. 2주 전에 장례가 끝난 사람이요.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분이 진짜 윤상철 회장님이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조카 윤재아가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관에 넣어서 이 공항 화물기에 실으려 했소.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상황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긴급 수사가 개시되었어요. 경찰은 준혁과 노인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보안실에 감금돼 있던 영자 할머니를 구출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보안실 내부 창고에 손이 묶인 채 갇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풀려난 뒤 경찰에게 말했어요. 나를 가둔 건 윤재아예요. 직접 지시했어요. 손자를 들먹이면서 협박했고요. 이 진술이 추가 혐의가 됐습니다. 경찰과 준혁, 노인은 전략을 세웠어요. 재아를 지금 당장 체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말했어요. 지금 잡으면 재아가 변호사를 세워서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할 거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빠져나가려 할 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오늘 오전 10시에 재아가 이 공항 VIP 라운지에서 신임 회장 취임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들이랑 임원진이 다 모이는 자리요.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약에 취해 기어들어가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거기서 잡으시오.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재아가 빠져나갈 수 없게. 경찰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충분하니 영장은 바로 나올 겁니다. 취임식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작전이 정해졌어요. 오전 9시 30분. 공항 VIP 라운지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한성한 공산업 신임 회장 취임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라운지에 단상이 설치됐습니다. 한성한 공산업 로고가 새겨진 배너가 걸렸어요. 꽃다발이 놓이고 축하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한성한 공산업의 새로운 100년, 윤재아 신임 회장 취임이라고 적혀 있었죠. 기자 30여 명이 자리를 잡았어요. 방송 카메라 5대가 단상을 향해 렌즈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임원진 20여 명이 앞줄에 앉았어요. 다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재아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옆에 비서가 서 있었어요. 관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재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풀었습니다. 상관없어. 어차피 삼촌은 세상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 소년이 뭘 하든 증거가 없으면 끝이야. 취임식부터 끝내고 처리하지. 재아가 양복 단추를 잠그고 대기실을 나섰어요. 오전 10시. 재아가 단상에 섰습니다. 검은 양복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아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라운지가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삼촌, 윤상철 회장님은 한성한 공산업의 기틀을 놓으신 분입니다. 재아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어요.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인의 뜻을 이어 한성한 공산업을 새로운 미래로 이끌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임원진이 손을 쳤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재아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포토타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라운지 뒷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돌아갔어요. 휠체어에 탄 사람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밀고 있는 건 작업복을 입은 소년이었어요.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손에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뛰고 기고 업고 다닌 흔적이 그대로였죠.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2주 전에 장례가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윤상철이었어요. 현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맨이 렌즈를 돌렸어요. 기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원진이 눈을 크게 뜨고 휠체어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도자기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라운지에 울렸어요. 재아의 마이크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윤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어도 라운지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재아야. 한마디에 라운지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삼촌 아직 안 죽었다. 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어요. 재아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건 이 사람은 치매 환자입니다. 4층이에요. 준혁이 가방에서 갈색 서류 봉투와 USB를 꺼냈어요. 기자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한성한 공산업 본사 회장실 금고에서 오늘 새벽에 직접 꺼낸 서류입니다. 기자 한 명이 USB를 받아 라운지 음향 시스템에 연결했어요. 스피커에서 재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리보고서 숫자 받고 공기 3개월 단축해야 돼. 철골 접합부 검사 서류로만 통과시켜. 라운지가 술렁였어요. 3년 전 공항 건설 현장 붕괴 사고. 작업자 7명이 사망한 그 사고의 원인이 이 목소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녹취가 이어졌어요. 삼촌 치매 감정서 날짜 맞춰놔. 의사한테 5억 보내. 또 이어졌습니다. 관에 실어서 방콕으로 보내. 거기서 내가 처리할 테니까. 비행기 뜨면 다 끝나는 거야. 라운지 안이 흉흉해졌어요. 임원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펼쳤어요. 부실감리 지시서에 재아에 잡힐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했어요. 재아가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면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조작이야. 재아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건 전부 조작이라고. 저 노인은 치매 환자야.
저 소녀는 화물터미널 일용직이라고. 하지만 기자들 앞에 펼쳐진 서류에 재하의 서명이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방금 연설하던 그 목소리와 같았습니다. 라운지 정문이 열렸어요.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 사람이 더 걸어 들어왔어요. 영자 할머니였습니다. 구겨진 경비복 그대로였어요. 새벽에 보안실에 갇혔다가 경찰에 의해 풀려난 할머니가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재아를 찾았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가 재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새벽에 손자를 들먹이며 협박했던 그 남자를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었어요. 재아가 뒷걸음질 쳤어요. 돌아서려 했지만 뒤에도 경찰이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경찰관이 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재아 씨, 사문서 위조, 유해 운송 위조, 감금,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재아의 눈이 삼촌을 봤어요. 삼촌은 휠체어에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조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슬픈 눈이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재아의 양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재아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아가 끌려가면서 준혁을 노려봤습니다. 독이 서린 눈이었어요. 두고 봐, 이 꼬마야. 준혁은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까 전화로 부드럽게 수술비를 제안하던 목소리, 관 위를 두드리며 웃던 미소, 그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재아가 라운지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발버둥 치는 소리가 복도를 타고 울렸어요. 점점 작아지더니 이윽고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혁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장갑 대신 반창고가 붙어 있었어요. 태그를 뜯다가 깨진 손톱에요. 15살 공항 짐꾼 소년과 74 재벌 회장이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준혁의 작업복 안주머니에는 아직도 피 묻은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관틈 사이로 나온 그 종이요. 날 구해주면 60억 줄게. 그 약속이 시작된 곳에서 진실이 끝을 맺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재아는 감금, 유해 운송 위조, 사문서 위조, 부실감리 지시, 장례 조작,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8년이 구형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3년 전 인천공항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부실감리의 실제 지시자가 재하였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어요. 금고에서 나온 감리 지시서와 녹취 USB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작업자 부주의로 묻혀있던 사고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였어요. 사고 희생자 7명 전원의 산재가 정식 인정됐습니다. 준혁의 아버지 한태수도 포함돼 있었어요. 3년 동안 작업자 부주의라는 딱지가 붙어 있던 아버지의 죽음이 마침내 재평가된 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유가족 합동 추모식이 열렸어요. 준혁의 아버지를 포함한 7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공항 화물터미널 입구였어요. 준혁이 매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그 길 옆이었죠. 윤상철이 추모식에 참석했어요. 휠체어가 아니라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3개월 동안 치료와 재활을 받은 결과였어요. 관 속에서 약에 취해 죽어가던 사람이 자기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윤상철이 유족들 앞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 파르르 떨렸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74 노인이 유족들 앞에서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윤상철은 한성한 공산업 회장직에서 퇴임했습니다. 사고를 알고도 3년간 공개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한 거였어요. 퇴임과 함께 사재 200억을 출연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한태수 산업안전재단이었어요. 건설 현장 안전 감리와 산재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단이었습니다. 준혁 아버지의 이름이 재단 이름이 된 거였어요. 준혁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윤상철이 직접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뉴스에서 봤어요.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이에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공항을 지었어. 그 이름이 남아야지. 윤상철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행됐어요. 윤상철이 준혁 어머니의 척추 수술비를 전액 지원했습니다. 서울의 척추 전문 병원이었어요. 수술은 5시간에 걸쳐 진행됐고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이었어요. 어머니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서 처음 본 게 준혁의 얼굴이었어요. 준혁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마취가 덜 풀려서 혀가 꼬였어요. 하지만 아들 이름은 또렷하게 불렀어요. 준혁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3년 만에 병실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다른 손을 들어 준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3년 동안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어서 팔이 닿지 않았거든요. 준혁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재활 과정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평행봉을 잡고 한 걸음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부축했어요.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주고 한 걸음 떼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가 처음으로 휠체어 없이 세 걸음을 걸은 날이 있었습니다. 겨우 세 걸음이었어요. 하지만 3년 만에 자기 발로 선 거였습니다. 준혁이 박수를 치다가 울음이 터졌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이야기도 있었어요. 재하에게 협박당하고 보안실에 감금됐던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영자 할머니도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공항 측은 영자 할머니에게 공로를 인정해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어요. 나이가 많은데 뭔 정규직이야.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손자 학원비 걱정이 없어진 거였어요. 할머니가 정규직 발령 서류를 받던 날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준혁아. 할머니 정규직 됐어. 진짜요? 축하해요, 할머니. 30년 만이야. 30년. 이 나이에 정규직이라니. 할머니가 웃었어요. 전화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도 살짝 들렸습니다. 어느 날 윤상철이 준혁 어머니 병실을 찾아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들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윤상철이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준혁이가 뭐려? 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철이 웃었어요.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윤상철이 준혁을 복도로 불렀어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60억은 내가 원할 때 줄 수 있어. 약속은 약속이니까. 준혁이 서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내가 받아줬으면 하는 게 있다. 서류는 한성한 공산업 항공정비사 장학금 신청서였어요. 학비 전액, 실습비, 생활비 포함. 졸업 후 한성한 공산업 정비 부문 입사 보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한참 봤어요. 저 학교 자퇴했는데요. 복학하면 되지. 윤상철이 답했어요. 내 아버지는 이 공항을 지은 사람이야. 아들이 이 공항을 지키면 좋지 않겠나? 준혁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류 위에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급히 눈을 닦았어요. 이 돈으로 영자 할머니 손자 학원비도 되나요? 준혁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건 이미 했다. 윤상철이 웃었어요. 준혁은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준혁이 교복을 입고 공항 화물터미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새벽마다 작업복을 입고 박스를 나르던 그 길을 교복을 입고 걷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영자 할머니가 경비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준혁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공부는 하고 다니냐? 할머니가 감시하잖아요. 준혁이 웃었어요.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터미널 입구에서 윤상철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어요. 준혁이 다가갔습니다. 둘이 나란히 걸었어요. 화물터미널을 지나 활주로가 보이는 전망대까지요.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하늘을 갈랐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바라봤습니다. 윤상철이 말했어요. 이 공항에서 가장 무거운 화물이 뭔지 아나? 준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실이야. 윤상철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무리관에 넣어서 숨기고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려 해도 진실은 결국 다시 올라와. 그걸 15살짜리한테 배웠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종이가 닿았습니다. 아직 가지고 있었어요. 피 묻은 글씨가 적힌 그 종이. 관틈 사이로 나온 그 종이요. 날 구해주면 60억 줄게. 그날 새벽관 틈 사이로 내밀었던 피 묻은 손가락. 지금은 나란히 서서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5살 공항 짐꾼 소년과 74 재벌 회장이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이 작게 웃었어요. 아빠, 나 이 공항 지킬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살며시 눌러주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포근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포근이 계속 숨을 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남기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나날이 언제나 포근하길 인생 포근이 응원합니다.